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송영권입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이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만성염증이라는 거 진행하기 전에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도 없지만 생명체 특성, 우리 몸 안에는 경쟁이라는 생명체의 속성이 숨어있다. 그것이 우리 몸에 활력을 일으키게 된다. 세포의 독자성, 그 다음에 전체와 몸과의 어떤 조화, 전체 몸 일부의 염증이 전체적으로 된다든지, 그 다음에 자라는 거, 많이 쓰면 밥을 많이 먹으면 위가 커지죠. 머리도 많은 예쁜 색깔을 많이 보다 보면은 색깔 보는 쪽으로 자꾸 발달하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 음악을 많이 듣는 쪽으로 발달을 하고, 뇌세포도 그런 영역이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일상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그 다큐멘터리, BBC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생명체라는 것이 이제 기계와 다른 점을, 우리 몸을 기계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시각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생명체죠. 생명체는 유기체라는 뜻인데요. 그 얘기부터 좀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BBC 다큐에서 제가 이렇게 찍은 것을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잘 안 보이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질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인데,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완전히 어릴 때 똑같았었는데, 크면서 살면서 한 사람은 뚱뚱해지고 한 사람은 일반 체형, 좀 약간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 있죠. 다큐멘터리 제목이 비만의 진실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일란성 상생 아들이 이 체형이 비만과 비만이 아닌 것으로 나눠진 많은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만을 생각을 할 때, 과학자들은 비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비만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를 차단시켜서 막기 위해서 유전자 단계에서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차단하는 약을 개발하고 하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르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비만이고 한 사람 비만이 아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전적 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유전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전자가 똑같은데도 왜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지가 않은가. 제가 이제 생명체의 특성에서 유기체의 특성에서 많이 쓰는 쪽을 잘하게 된다. 살이 찌는 부분에서 뭔가 저는 살이 찌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세포가 분열을 자주 해서 그런 거로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간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간이 우리 몸이 살찌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르는 데 있어서 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건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면서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안 먹고 그런 또 삶을 살 수 있었겠죠. 또 다른 그런 삶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후생 유전학을 또 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부용설이 바로 후생 유전학인데, 이렇게 환경적 차이에 의해서 유전적 발현이 차이가 나더라. 유전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할 때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마른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나 아주 뚱뚱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마른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만약에 뚱뚱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이러면은 저처럼 마르지 않은 애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외형적으로 본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미절제 수술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 과학자들이, 영국에 있는 과학자, BBC 다큐멘터리 제가 좀 가끔씩 즐겨 보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루려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너무 이렇게 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단조로웠는데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도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과학적으로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이 출연하셔서 좋게 생각하는데요. 미절제 수술을 했는데, 미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식욕이 감퇴되면서 위가 작아져 버리니까, 큰 위를 잘라내서 작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큰 위를 작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주면서 몸에 이제 살이 이제 급격히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MRI 촬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미절제 수술하기 전과 후에 뇌의 어떤 활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넣고, 처음에는 미절제 하기 전에는 엄청 관심 있게 막 뇌가 막 있잖아요. 요동을 치죠. 뇌에 완전히 이렇게 흥분이 일어나는데, 미절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흥분이 없어지더라고요. 미절제 수술을 했는데 뇌의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식욕 아파타이트라고 그러죠. 아파타이트, 식욕이 왜 줄어들었는가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 메디칼에서 가는 추세대로 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전전 강의에서 생명체 특성이다. 기계지만 그게 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부품의 크게 커지는 거예요. 기계 부품 중에 하나는 위가 커지고 간이 커지고, 뇌도 있잖아요. 많이 머리를 쓰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비만을 유전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후생 유전학이 나오면서 유전자 치료 이렇게 막 게놈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다가 이게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부분에 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후생 유전학 관계 있더라.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지만 다르게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요. 저는 좀 쉽게 얘기 드렸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스트레스, 교감, 부교감, 스트레스 받는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에 따라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유전자 중에서 일부를 쓰는 거니까 어떤 걸 더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더 유전자 중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느냐, 유전자랑 굉장히 반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절제 수술을 했는데 식욕이 사라지더라. 부분과 전체, 제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를 설명을 드렸죠. 부분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음식에 대한 욕망까지도 생각이 바뀌게 만드는 거죠. 위가 작은데 많이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는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체질에 맞게 많이 지키다 보면은, 제가 음식 얘기도 나중에 많이 해드리게 될 텐데, 체질에 맞기 때문에 나중에는 옛날에 맛있는 음식 먹기가 싫어져요. 옛날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뇌 자체의 생각 자체가 바뀌게 돼요. 몸의 해로움을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옛날에는 맛있었던 것이 지금 싫어지는 현상을 빚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만성 염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성 염증과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부분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이 조직은 성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암 조직은 특히나 성장이 더 빠르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음식을 폭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부분이 전체에 이르는 거는 조직은 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그랬죠. 가리코가 증가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리코를 많이 써서 많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골수에서 가리코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스트레스라는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에너지를 쓰면서 돌려가고 있는데 가리코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가리코가 막 도전가돼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리코가 줄어들 때 가리코는 금방 줄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생존 기간이 있으니까 가리코가 쉴 곳이 필요합니다. 쉴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간이라든지 비장, 골수 이런 데서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증가된 가리코는 살 데가 없어요. 그럼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리코가 줄어들어야 되는 밤이나 이런 데 쉴 곳이 필요한데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게 이제 생명체의 특성하고도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특성이 사실 지금 현대 의학에서 제가 너무 급진전된 면이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실 때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듯이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특히 서양에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위가 커지면은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위를 안 키우려고 그러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저번에 경마선수가 나왔더라. 경마선수는 몸무게를 가볍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프란스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버리면 위가 커져가지고 계속 먹고 싶어지니까 더 위를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우리가 다이어트 전략도 많이 펼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양에서는 식욕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필요로 하면 욕구가 이제 발동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을 이 생명체의 특성이에요. 생명체의 부품의 크기가 바뀌는 기계란 뜻입니다. 부품의 크기가 바뀌는 기계. 욕구도 바뀌고 부분이 전체로 서로 돕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혈구 세포들끼리 가리코와 임파고 가리코가 그죠? 가리코가 산소를 넣고 경쟁도 하고 이러면서 몸 전체로서 활기가 나타나고 몸은 이게 이 허우대 같은 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죽었다, 생명이 빠져나가 죽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신이 남죠. 그 시신은 생명이 사라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건물에다가 이걸 작동시키면서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제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경과 혈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성장은 하진 않죠. 이제 생명이 끝나버리면은 능동적 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요 동물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사고를 축적할 수 있죠.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후대에 전달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사고 체계. 동물은 본능적입니다. 안 됩니다. 동물들도 물론 내가 이 물건을 잡아 먹어야겠다. 이 벌레를 잡아 먹어야겠다 하면서 의지가 발동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팍! 그죠? 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골격근을 수축해요. 먹게 되죠. 그런 게 있지만 인간이란 거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도 받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가공의 그 사람의 어떤 한계지어진 상황에서 뇌에서 빠르게 만들어지는 어떤 뇌 활동입니다. 없어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실 수 있죠. 인간이라는 거는 의지적 형태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적인 형태로 대뇌 전두엽에서 전두엽이 머리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일반 사고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일반 동물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의지적 형태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가리꼬가 막 증가되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리꼬가 남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리꼬를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은 환경에 몸이 맞춰져 있어 적응이 되어 있어요. 뭐 간부터 시작해서 신장, 배설기관부터 시작해서 신장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습관을 바꾸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형태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의지적 형태로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의지적 형태로 몸을 계속 변화시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생각과 공부하는 머리는 좀 틀려요. 공부하는 머리는 포도당이 쓰는 것을 포도당을 주 원료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스트레스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젖산이라고 설명드렸죠. 빠른 에너지원, 빠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스트레스 환상은 긴박해요. 곧 뭔가 터질 것 같이 숨 막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정신질환 중에서도 그런 거 있죠. 강박증 같은 거 갑자기 막 강하게 오면서 숨을 못 쉬어요. 막 왜 숨을 못 쉬겠습니까? 생각이 막 빨리 해야 되고 이걸 막 다급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숨을 못 쉬면서 가리꼬가 증가되는 거예요. 가리꼬. 숨을 못 쉬는 부분은 가리꼬가 많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숨을 안 쉬면 가리꼬가 증가되기도 하고 가리꼬가 너무 많아지면은 가리꼬가 몸을 지배해요. 가리꼬는 산소 반산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숨을 못 쉽니다. 막 하면서 뜰 때 염증이 생겨나더라. 암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제가 염증이 생겨나는데 암까지 붙여놓으니까 메디칼 의사 선생님들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2주 이상의 염증입니다. 저는 2주 이상의 염증을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드렸지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제 염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2주 이상 넘어간 염증이 낫지 않는 거는 그리고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거는 포기한 질환입니다. 한선염. 한선염이라는 거는 땀샘의 염증입니다. 땀샘염입니다. 한선염 거리가 너무 어렵죠. 땀샘염증. 땀샘의 염증인데요.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부분에서 머리 두피에도 생기고요. 땀샘염이 생깁니다. 땀샘 중에서 일반 우리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아실 텐데 땀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땀 나는 세포, 땀 나는 것도 있지만 물이 많은 땀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찐득찐득한 막 암내 난다 그러잖아요. 겨드랑이 냄새 많이 나죠. 겨드랑이 부위에 포코린샘이라는 땀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왜 땀샘 염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땀샘에서 염증이 생기지만 왜 생겼을까요? 왜 약이 컨트롤이 안 될까요? 그냥 가리코가 많아서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 차례 염증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는 염증이 생기는 순간에 포착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생겼었죠. 근데 그게 특수 부위에서 생겨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다가 지금 딱 갔는데 조금 이따 조금만 더 얘기 드리고. 근데 어떤 염증은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특수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4-5차례 겪으면서 없애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갖고 놀기 시작을 하죠, 염증을. 그러면서 이 염증이 생겼구나.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없애기 쉽지 않고 특수한 방법으로 없애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염증이 생기는가 2주 이상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염증이 어떨 때 생기는가를 알게 되면서 암과의 관련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중에 암에 대해서 암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2주 이상의 만성 염증 우리 암 중에서 제일 많은 염증이 바로 그 편평세포암 아닙니까? 그렇죠? 스퀘머셀 칼시노마 우리 점막 위 안에 생기는 것도 다 그런 종류들인데요. 2주 이상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라기 시작을 해요.
낫지 않죠. 낫지 않고 있다가 가리골 줄어들지 않으니까 가리골 증가증이 문제라고 저는 본 겁니다. 제가 염증을 치료한 방법은 가리골 전체를 통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른 각자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끔 생겨난 다른 염증들이 있을 때 그 가리골 증가증을 같이 컨트롤해주는 방법을 쓰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거죠. 만성 염증이라는 데 대해서 오늘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체적인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얘기할 게 많은데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요거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의지적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스타일로 가려면 제가 이런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서 살았구나. 몸을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을 버렸구나. 그것을 다시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초기화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의지적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몸은 우리가 생각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백혈구한테 일일이 적혈구, 백혈구 모든 세포, 그죠? 세포 중에서 적혈구야 수동적이지만 가립구는 어차피 의지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임파구 같은 거 있어요. 이 임파구 같은 거 있을 때는 면역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시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립구가 증가돼서 억제 끊어주지 않으면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임파구는 작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존에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율적으로 몸이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몸은 잠자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신경 안 쓰고 있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심장도 자동으로 뛰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지가 과도해졌을 때는 몸의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백혈구의 원리에서도 지금 두 번째 열쇠에서 설명드린 백혈구의 원리에서도 되는 거고요. 몸이 자율적으로 너무 자율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 같겠죠. 밥만 먹고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소, 돼지 이런 것처럼 인간은 같지가 않을 수 있겠죠. 너무 인간 같아져 버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도 이 사람 너무 스트레스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도 돌아가야 되는 건데 자율적인 이 몸의 관리가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흉선에서 한다고 했죠. 기획해 두십시오. 사이무스, 흉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면역의 중추기관입니다. 우리 몸에 물론 심장이 자동적으로 뛰는 거야 또 이렇게 자동적으로 신경이 움직여주는 또 그것도 있죠. 신경 자동성의 중심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신경적으로 근육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을 수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추가 있는 거고요. 흉선이라는 것은 몸 전체를 관리하는 이상 세포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암세포, 염증세포 있을 때 치유를 하기 위해 흉선이라는 게 사이무스, T세포라고 그러죠. 이 T세포는 굉장히 메디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포입니다. 흉선에서 NK세포도 만들거든요. NK세포라든지 이런 게 면역 치유에서 T세포 활성화나 NK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흉선이라는 게 꼭 분자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있더라고요. 흉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그냥 생활에 받쳐서 있잖아요. 이 면역이라는 것도 생활과 결부시켜서 봐야 됩니다. 면역이라는 게 꼭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생활에서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원리가 파악이 되면 생활이 어떻게 될 때 면역이 올라가더라는 걸 알게 되면 약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풍선 효과처럼 풍선이 있을 때 한쪽을 누르면은 뭐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다른 쪽이 더 부풀어 오르거든요. 우리 몸은 풍선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 의지적인 형태로 몸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교감신경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동물과 차이점이 아니라 특별히 의지가 특별히 강한 생물입니다. 의지가 강한 동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제 몸에 대한 염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거 좀 설명드리고 물론 이제 염증 치료하는 방법도 또 얘기해야 되고 만성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제 몸의 염증은 2010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한 37, 8살 정도 되었을 때 나이가 들어가니까 면역력이 저하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치료되면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음식이 염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음식이 열이 많은 음식도 있고 적은 음식도 있잖아요. 대충 아실 거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채식도 좋고 이것저것 좋고 많은 건 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학적으로 접근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어떤 때 필요한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식에다 열이 있을 때 이 열이 교감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교감신경에 의해서 열이 뭡니까? 가리꾸죠. 가리꾸가 열을 일으키는 건 무조건 가리꾸가 작동하는 건데, 저는 가리꾸가 많으니까 이 열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열이 많이 나요. 근데 가리꾸 적은 사람들 있죠. 열 안 납니다, 별로. 그리고 사람이 크기가 있잖아요. 몸무게 크기가 다르면은 어떤 사람은 먹었을 때 한 3-4시간 있다가 열이 나지만 저는 좀 많이 단축되어 있어요. 제 몸을 가지고 실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지나서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소화 주기도 틀려요. 장의 길이도 다르고 몸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달궈졌다가 천천히 식는 사람이 있고, 빨리 달궈졌다가 빨리 식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몸은 아주 빨리 달아져서 빨리 식기 때문에 그거를 음식을 찾아내고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기압계처럼 정확하게 변화에 민감하죠. 그러면 저한테만 그런데 왜 이런 거 왜 책 쓰느냐. 모든 염증, 만성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몸에 구멍이 난 거죠. 어디선가 몸이 새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이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몸이 있잖아요. 염증이 하나도 없어야지 음식을 먹었을 때 살이 찝니다. 근데 염증이 있으면은 이게 바람 빠진 풍선과 비슷해가지고 몸이 새요. 에너지가 새요. 만성 염증과 암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음식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암이 잘 안 낫는 이유가 있죠.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수술의 원리를, 왜 염증과 암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가 왜 효과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놨는데 소파술이라든지 외과적 절제술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차례차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열이 많아지면 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요. 가리꾸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영향이 막 사람의 몸은 유기적이어가지고 저렇게 영향을 받아요. 딱 쉽게 하나를 딱 잘라서 얘기해드리면 좋은데,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제 얘기도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제 2010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거 다 찾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음식만 갖고는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의지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이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보통 염증과 염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의지, 우리 몸이 뭔가 하려고 할 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 필요. 제가 치과에서도 만성 염증에 대해서 배우고, 저도 이제 암도 공부하고 다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염증이 안 낫는 거에 대해서 그냥 관절염이 잘 낫지 않고 류마티스 관절이 낫지 않으면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제 한선염이나 전부 대사성 질환입니다. 이 대사성 질환의 문제는 풍선효과가 발생해요. 풍선효과. 2010년에는 못 모르고 났다가 음식 조절하면서 운 좋게 나았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찾기 시작을 하고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안 나게 잘 컨트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2014년에 논문 쓸 때 염증이 또 한번 재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컨트롤을 하고 그때 낳고 나서 컨트롤을 하고 조절해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치과 일도 물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많습니다만은 갑자기 부인이 또 이게 갑자기 집을 비우면서 집안하고 애들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제가 좀 완벽성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극단적으로 받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음식만 조절해서 안 나게 하는 예방적인 방법을 많이 생각했지만 다시 생기고 났을 때는 이제는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거 피부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요, 이 겨드랑이 부분에 많이 크게 나는데요, 탄선염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스테로이드 옛날처럼 처방할 수 없죠.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항생제도 처방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으려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해주시는 게 없어요. 양의학에서 손을 들고 이것이 뭐 1, 2주 있다가 저절로 나으면 다행이죠. 3달, 4달이 지나도 어떤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생겼을 때 낫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2015년 들어서는 치료를 하면서 이제 재미를 붙이게 되는데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또 이제 만만하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은 병이 치료방법을 알려주면 항상 태만해져요. 저도 좀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스트레스 최초 시작에 대해서 이 특별한 염증이 최초 시작이 되는 점을 포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의 상황, 숨을 안 쉬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정리가 되기 시작. 제 논문에서 보면은 가리구 증가증과 암의 발생 상황에 대한 것을 추론하고 있는데요. 만성염병하고 암은 거의 사촌지간입니다. 나중에 암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생기는 순간에 포착하게 되고 생기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생겼을 때 치료하는 방법 찾고 생기는 순간에 포착하게 되면은 굉장한 진전이거든요. 이게 2015년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치료했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안 낫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찾았던 방법대로. 그래서 왜 그것도 또 이유를 또 찾아내게 되죠. 왜 안 낫는 그 자세한 가리구 증가증을 컨트롤하게 되는 가리구 증가증을 컨트롤하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되죠. 대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리구는 산소, 반산소라고 그랬죠. 산소 있는데 숲에 가면 안 난다.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숲에 가보세요. 숲에 가서 산소 있으면 암 다 낫습니까? 절대 안 낫습니다. 산소에 가서 이제 모든 거, 그래요.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직장을 그만두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암이 생겼으면 잘 낫질 않아요. 암이 굉장한 이 몸을 있잖아요. 자주지하거든요. 몸의 컨디션도 엄청 변화를 심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상황이 식욕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막 컨트롤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암이나 만성염증이 생겼을 때 이것이 더 커지려고 막 작동을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눈은 거의 악마의 눈빛이에요. 먹으면서 있잖아요. 이게 팍팍팍 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진짜 뭔가 악마 같은, 가리구가 악마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우리 몸에 어떤 인간은 이 가리구를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이 자신의 가리구를 컨트롤하는 것이 건강과 해로를 위한 조건이에요. 그 방법을 스스로도 찾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산소 숲에 간다고 낫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잘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좀 줄어들더라도 다시 또 만들고, 굉장히 이 시소처럼 줄다리기가 심합니다. 가리구를 정갈증을 컨트롤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갈증만 줄이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